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나나, 귤, 그리고 스위티, 방울토마토, 세척사과 이렇게 한 5개 정도인데, 아니면 포도도 거봉은 솔직히 요즘 없는 것 같고요. 완전한 을입니다. 완전한 을. 한겨울에 막 안 나오는 과일 구해달라고 그러고 진상 부리고. 예, 겨울이라서. 근데 더 한번 알아볼게요. 손님이 오면 한 번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시 못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을의 자세는 지금 그 현실에 제일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회장님도 을이고요. 을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을입니다. 오늘은 을의 눈물이라는 좀 생소한 주제죠. 저는 눈물하고는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을의 눈물을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중동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중동의 근로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 게 13년, 그러니까 13살 때 처음 뵀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래 위에서, 사막에서 낙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맣고 또 왜 나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일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13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오셔서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회사에 들어가셔서 매일같이 약주를 드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시대 아버지라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죠. 해고를 당하셨던 이유는 폐병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부분 때문에 해고를 당하셨고, 그 일에 속상하신 아버지는 그때부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린 소주라고 있습니다. 소주 중에 정말 독했던 소주인데, 그린 소주를 하루에 7병씩 드시고 결국에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에서는 어머님과 13살 그리고 2살 된 제 동생, 여동생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으니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지 알았습니다. 저희 시대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이 그러하셨으니까요. 근데 2살짜리 늦둥이가 침대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가게를 하나 내셨습니다. 그 가게가 바로 카센터였습니다. 그 카센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스즈키복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지퍼가 위에까지 올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름때에 쩔어 있고 손은 아무리 씻어도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항상 부끄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는, 아버지는 너무나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천일 카센터. 네, 그래서 아버지 가게 앞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정류장에서 저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정거장 지나서 내렸고, 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아버지 을의 부끄러운 자식 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너무 약주를 많이 드시고 힘드신 나머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임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락시장 가서 배추 장사할 거야, 이 자식아! 저는 결국에 아버지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배추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간절했던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소주량이 더 느셨던 것 같습니다. 배추 장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학사모 입은 모습이 소원이었던 아버지하고는
지금도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는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제 친구들한테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이 세상에 있다니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혹은 아는 동생이 야채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너 눈물 젖은 돈으로 혹은 침 뱉은 돈으로 맞아볼 각오가 있다면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생각을 접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채 장사는 클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이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수박이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어떤 클레임이 들어왔을까요? 수박이 어떤 고객 불만이 들어왔었을까요? 네? 맛이 없다 아닙니다. 너무 비싸다 아닙니다. 너무 달다. 예, 정답입니다. 수박을 가져오셨는데요. 수박을 다 드시고 수박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가져오셨어요. 다 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총각! 이 수박이 너무 달아. 나 이거 바꿔줘.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굴비를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굴비에 대한 클레임을 거셨어요. 어떤 걸로 클레임이 걸렸을까요? 굴비에 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알이 너무 많이 박혀있는 굴비가 싫어서 저희한테 굴비를 바꿔달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총각 한 명이 그 클레임을 그대로 받아 챙겼습니다. 자, 당연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순놈으로만 엮어드릴게요.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을의 입장에 있던 그 친구를 전남 영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가서 알이 없는 걸로만 엮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해 그 어머님이 그 굴비를 2억 원어치를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굴비만 쌓아놓고 굴비 중독증이 걸린 어떤 어머님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님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은행장인데 그 어머님의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해 은행 선물은 전부 다 굴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억 원어치가 팔린 거죠. 항상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고마운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중에 오시는 고객 중에 별명이 대파 어머님이 계십니다. 왜 대파 어머님일까요? 이 어머님은요. 달인도 아닌데 14년 동안 대파만 사셨습니다. 저희가 대파가 5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 대파는 미찌고 판매하는 미끼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요 그걸 아셔서요 14년 동안 대파만 사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옆에 가게에 가서 사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어머님이 저희 매장에 오셔서 45,000원짜리 한라봉을 사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서 저희 총각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파 어머니 만세라고 대파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결제하실 때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어머님 결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각 이 한라봉 45,000원인데 나 48,000원에 계산해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깎아달라는 거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총각 내가 사실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을 받아서 왔는데 3,000원 내 수수료로 좀 챙겨야겠어. 총각이 그 3,000원 좀 가짜로 좀 끊어줘 라고 한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어머님이 너무나 소중한 어머님입니다. 14년 동안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로 그 어머님을 광고판으로 사용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15주년째 오셨을 때 대파를 구매하실 때는 대파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을은 항상 힘들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유쾌한 사람입니다. 을밤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술에 취한 것처럼 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생은 알코올이죠. 근데 오늘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을의 눈물의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김장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다 지났습니다. 김장철에 저희는 강남에 야채 가게를 하는데요. 제일 그 좋은 배추를 씁니다. 그 배추가 3개 묶어서 한 망인데 그 배추 한 망에 얼마였을까요? 강남에서 제일 비싸게 팔았던 배추는 3개 묶어서 한 망에 3,000원이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배추를 방으로 짜가지고 한쪽 벽이 터져야지만 밥을 먹겠다는 내기를 하고 장사를 합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게 장사를 하고 정말 밥대를 놓쳐가지고 배추를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프랑스 빵집 아시죠? 유명한 빵집. 거기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빵을 2개, 우유 2개를 사 먹으려고 갔더니 그 빵 2개, 우유 2개가 물론 그분들도 소중한 일이지만 12,000원이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대의 을은 누구인가를 고민해 봐야겠다. 저는 야채 장사를 하니까 야채를 하시는 분들, 과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소중하겠지만 땅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농산물을 작황했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산물을 제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부모한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고 부모의 직업난에 자랑스럽게 농사꾼 그리고 야채 장사라고 적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을밤이 곁에서 같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을의 눈물 임천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을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을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을은 당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너무 이른 시간에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을의 숙명이고 을의 운명이니까.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서 조바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성공은 없다. 을들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을이십니까? 을의 심장은 이렇게 뛴다고 하던데. 빰스 빰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는 심정으로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을의 진심인데요. 진심으로 무언가 하면 기적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은 진심이 만듭니다. 진심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때로는 진심이 외면당할 때도 있고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은 도전하는 거니까요. 좌절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그래도 두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심으로 도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아디다스 얘기예요. 아디다스 입고 왔죠, 그죠? 아디다스는 100년이 넘었고요. 나이키는 1967년에 생긴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키는 미국 회사죠. 그다음에 아디다스는 독일 회사예요. 유럽 스포츠의 자존심. 나이키는 미국 스포츠의 자존심. 그런데 나이키가 67년에 생긴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한 번도 유럽을 도전한 적이 없어요. 왜? 전통의 강호 아디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94년 나이키 창립 30주년이 돼가던 해에 드디어 나이키가 아디다스의 본토인 유럽 진출을 선언해요. 그리고 1994년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 독일 민헨에서 열린 세계 마라톤 대회에 공식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쏟아부어요. 어떤 정도로 물량 공세를 쏟아붓냐면 마라톤 대회 2만 명의 출전 선수 중에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 선수들 모조리 스폰서십합니다. 스포츠 회사가 왜 마라톤에 스폰서십을 할까요? 별로 인기도 없는 종목인데. 그죠? 방송에 가장 오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마라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들 찍던가요? 앞에 있는 선수들만 찍죠? 그러니까 로고 노출이 어떤 선수들한테 되겠어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겠죠? 당연히 나이키가 선점을 해버렸으니 아디다스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겠죠. 바로 그때 32살밖에 되지 않은 아디다스의 젊은 마케팅 매니저 2명이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사장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낮술 먹고 있었대요. 좌절한 나머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나이키한테 다 내줘야 된다. 그때 그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나이키는 마라톤의 본질과 진심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거냐? 사장님, 마라톤이 어떻게 생긴 스포츠입니까? 마라톤은 2000년 전에 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운 그리스 연합군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평원을 달려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입니다. 사장님, 그때 그 선수가 혼자 달렸습니까? 함께 달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 달렸어요? 함께 달렸어요? 그 선수의 이름은 필리피데스예요. 사장님, 마라톤의 본질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이 감동했을까요? 그런 갑 보셨어요? 완만 얘기해서 감동하는 갑은 없어요. 하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출전 선수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선수가 누구냐면 당시 2만 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당시 나이 56세. 평균 기록 4시간 54분. 저분이 우승하러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분은 왜 나왔죠? 나와의 경쟁을 위해서 나왔죠. 자신과의 경쟁을 위해서. 사장님, 저분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저분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희의 광고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500만 원을 드려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계약은 무르기 없기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뭐 나에게 무슨 실력도 안 좋은 나한테 무슨 광고 모델을. 그래서 모델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대회가 열리기 전날 저 사진에 아디다스의 로고만 박은 상태로 유럽에 있는 모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보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담했겠죠. 왜? 나이키는 우승 후보들 데리고 인터뷰 다니고 있었거든요. 너희 뭐 하는 거냐? 저 노인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다음날 경기가 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나이키가 후원한 선수들이 1위부터 100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노인은 평균 기록에도 못 미치는 5시간을 넘긴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요. 5시간이 넘은 기록은 기록으로 치지 않아요. 자, 결승선도 없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저 노인의 사진을 다시 찍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 다음 날 다시 전면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때는 이런 멘트를 함께 내보내요.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 옛날 홀로 마라톤 평원을 달려 승전보를 전했던 필리피데스의 죽음처럼 우리는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 노인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와우. 아디다스를 사시겠습니까? 나이키를 사시겠습니까? 저것이 그 유명한 스포츠 이즈 얼라이브 캠페인의 시작이에요.
지금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캠페인도 저기서 시작됩니다. 아디다스는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어떻게? 타인과의 경쟁. 둘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둘은 진심으로 스포츠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가깝지만 먼 진심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살아있는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지정환 신부님이세요. 저분이 임실 치즈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59년에 젊은 나이에 임실이란 깡촌에 부임하십니다. 근데 저분이 너무나도 임실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임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대물림을 없애겠다는 그분의 진심이 그 가난한 한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깡촌 임실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냥 치즈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피자 가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임실이란 마을, 여러분 저거 아니었으면 임실이란 마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저 진심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진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면 슈퍼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죠?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리더. 리더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때로 화도 나죠. 때로는 웃을 일도 많고. 여러분 혹시 저 위대한 왕, 대한민국 역사, 아니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리더 세종이 즉위해서 처음 날린 말이 뭘까요? 세종실록 제1성. 여러분 세종은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요. 신하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성을 날려야 할까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의논하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다 보셨죠? 세종대왕 우는 거 다 보셨어요? 펑펑 울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동생 죽었다고. 리더도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슈퍼홀이 되는 방법,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을밤 20주 넘게 달려오면서 제가 우리 member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정말 멤버들보다도 더 사랑해주신 시청자 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